저는 올해 79세, 평생을 이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49세 된 아들 하나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놈이 어릴 때는 하도 말을 안 들어서야. 너 나중에 커서 장가도 못 갈 거야. 하며 혼냈는데 정말로 37가지 총각으로 지내는 바람에 속이 탔어요. 그런데 하늘이 도왔나 봅니다. 아들이 마침내 베트남에서 이쁜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지. 말은 서툴렀지만 미소가 예쁘고 눈이 참 맑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인사하는데 발음이 어머님 같이 들려서 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는 정말 착했어요. 농사일은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곤 했어요. 베트남 음식도 가끔 해줬는데 처음엔 이상하다 싶었는데 먹다 보니 맛있더라고요. 아들, 그놈은 좀 답답해요. 착하긴 한데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며 일만 하러 나가고 며느리가 입덧할 때도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제가 한 소리 했죠. 야, 너도 뱃속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래도 며느리가 워낙 순해서 큰 말 안 하고 잘 지냈어요. 첫째 손자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아들 낳았어요. 하며 울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뭉클했어요. 그 뒤로 8살 딸, 5살 막내딸까지 연달아 낳아 기르느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손자 손녀들 돌보느라 정신없었지만 행복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키우면서도 농사일 도와주고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줬어요. 한국말도 점점 늘어서 이제는 제대로 대화도 되고요. 가끔 어머님 베트남에서는요. 하며 고향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럴 때 조금 쓸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착한 아이가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며느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작년 가을 큰 결심을 했어요. 아들을 불러서 말했죠. 얘야, 이제 이 집과 땅을 다 너한테 줄게. 며느리도 이제 진짜 이 집 주인으로 살아야지. 아들이 깜짝 놀라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계속 같이 살면 되는데. 아니다. 며느리가 눈치 보지 않고 살려면 시어머니가 있으면 안 돼. 나는 조그만 집 하나 얻어서 혼자 살 거야. 며느리도 깜짝 놀라서 어머님 안 돼요. 같이 살아요. 하며 울먹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예뻐서요. 괜찮다 얘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들은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가끔 안부만 물어봐 주면 돼. 그해 겨울 마을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집을 얻어서 이사했어요. 며느리가 이불도 새로 해주고 김치도 담가서 가져다 주고 아이들도 할머니 보러 자주 올게요. 하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가끔 손자 손녀들 보러 가고 며느리가 눈치 안 보고 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참 조용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도 없고 며느리가 어머님 아침 드세요 하는 소리도 안 들리고 저녁에 TV 보다가도 혼자 웃고 혼자 투덜대고 그래도 이게 맞는 거야. 며느리를 위한 거야 하며 버텼어요. 마을 할머니들은 당신 참 대단해. 며느리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하다니 하며 칭찬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허전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부터 매일 아침이면 예전 집으로 갔어요. 아무래도 농사일은 혼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도와줘야죠. 며느리도 아이들 돌보느라 바쁘고요. 어머님 매일 오시는데 그냥 다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하면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얘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농사일만 도와주고 갈 거야. 처음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낮에는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편히 지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가서 부엌에 들어가면 설거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부지런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끔 찬통을 열어보면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생선조림 반찬통이 거의 비어 있거나 자기들끼리 삼겹살 먹은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삼겹살은 같이 먹어야 제맛인데 나를 부를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애들이 잘 먹으니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닭백숙을 끓여 놓았다가 시장에 나간 사이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우리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백숙이나 먹어볼까 하고 속뚜껑을 열어봤는데 닭 한 마리가 완전히 뜯어져 있더라고요. 다리도 없고 가슴살도 없고 국물만 둥둥. 이상하네. 아까 며느리가 나갈 때는 멀쩡했는데. 하고 있는데 마침 아들이 점심 먹으러 들어왔어요. 아들아, 혹시 내가 닭고기 먹었니? 아, 네, 배고파서 좀 먹었어요. 그래도 뭐 아들이니까 이해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먹을 것도 생각해 주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서운했던 건 며느리가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베트남 짜조를 해 놓았을 때였어요. 오후에 가서 우와, 짜조를 해놨네 하고 기뻐했는데 접시에 딱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것도 제일 작은 걸로.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머님 짜조 드세요 하더라고요. 그 밝은 미소를 보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응, 고마워 하고 그 작은 짜조 하나를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손주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제가 가면 할머니 하고 반기긴 하는데 뭔가 어색한 느낌? 예전에는 제 방에 와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같이 TV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자기들끼리 놀더라고요. 며느리는 여전히 착했어요. 제가 가면 어머님 물 드릴까요? 어머님 점심 뭐 드실래요? 하며 챙겨주려 했어요. 그런데 뭔가 예의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어머님 이거 맛있으니까 드세요 하며 먼저 챙겨주는 건 줄어들었거든요. 아들 그놈은 정말 변한 게 없어요.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TV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제가 가서 농사일 도와줘도 수고하셨어요 한마디뿐이고 제가 언제 집에 가는지 저녁은 뭘 먹는지 관심도 없더라고요. 얘야, 엄마 혼자 사는데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봐야지 했더니 엄마가 매일 오시잖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더군요. 참 답답한 놈이에요. 가장 속상했던 건 제가 감기 걸렸을 때였어요. 코도 막히고 목도 아파서 하루는 농사일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죠. 얘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아, 네, 어머님 몸조리 잘 하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 날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제가 안 가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사흘 만에 몸이 좀 나아져서 갔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응, 이제 좀 나아졌어 했더니 다행이에요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이 진짜 걱정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의상 묻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이웃? 아니면 때때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 뭐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이니까 이 정도 서운함은 감수해야죠. 그래도 가끔 예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자요 하며 제 방으로 달려오던 때 며느리가 어머님 이거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하며 음식을 먼저 떠다 주던 때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아니야, 지금이 맞는 거야. 아들 며느리가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하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 허전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할 일이 없으면 마을 노인정에 나가곤 해요. 거기서 동네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 화투도 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요즘 노인정에 가면 기분이 묘해져요. 할머니들이 자꾸 우리 며느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순자 씨 며느리 정말 착하더라. 어제 길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정중하게 하고. 베트남 애가 그렇게 부지런할 줄 몰랐어.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처음에는 기분 좋았어요. 우리 며느리를 칭찬해 주니까 시어머니로서 뿌듯하잖아요. 그래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 며느리를 만났지 하고 맞장구 쳤죠.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할머니들이 며느리 칭찬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서운한 거죠. 순자 씨는 정말 운이 좋아. 며느리가 그렇게 착하고 효자이니 좋겠어. 맞아.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하는데 베트남 며느리는 달라. 순자 씨가 혼자 살겠다고 나왔는데도 매일 가서 농사일 도와주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정말 고마운 며느리야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착한 건 맞는데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특히 박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가장 찔렸어요. 아이고 순자 씨. 며느리가 그렇게 착한데 왜 혼자 살아? 같이 살면서 손주들도 보고 며느리한테 도움도 되고 하면 좋을 텐데. 며느리가 편하게 살라고 그런 거야. 하고 대답했지만 박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상해. 며느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혹시 며느리가 눈치를 준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하고 펄쩍 뛰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혼자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런 걸까? 며느리가 착하다면 왜 나를 혼자 살게 놔두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농사일 도와주러 갔는데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엄마가 한국에 놀러 오셨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 언제 오셨는데? 하고 물었더니 어제요. 잠깐 한국 구경하시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들어갔는데 베트남 사돈이 안방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쓰던 그 안방에. 며느리야 혹시 사돈께서 얼마나 계실 예정이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정확히는 엄마가 한국이 좋다고 하셔서요. 좀 더 계실 수도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잠깐 놀러 온다는 게 아니라 아예 눌러앉을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평생 살던 그 방에서. 그럼 사돈께서 주무시는 방은? 하고 물었더니 안방에서 지내세요. 남는 방이 안방밖에 없어서요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제가 혼자 살겠다고 나온 그 방을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차지하고 있다니. 그것도 제가 나간 지 겨우 몇 달 만에. 그날 저녁에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놀러 오셨다네. 그랬더니 김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잠깐 놀러 온 거지? 하고 묻더라고요. 글쎄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얼버무렸죠. 사실 속으로는 화가 나고 서운했지만 할머니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며느리를 그렇게 칭찬해 놨는데. 며칠 후에 또 노인정에 갔는데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순자 씨, 댁며느리 엄마가 이사 온 거 아니야? 어제 시장에서 봤는데 장을 한가득 보더라고. 그게 무슨... 하려는데 다른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우리 손자가 그러는데 학교 앞에서 그 베트남 할머니 매일 본다더라. 손주들 데리러 오신다고.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아예 눌러앉은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손주들 데리러 다니던 그 일까지 대신하면서. 아이고 순자 씨는 정말 복 받은 거야. 며느리도 착하고 며느리 어머니도 와서 손주들 봐주고. 이제 정말 편하겠네? 하고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그러게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었어요. 편하긴 뭐가 편해.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 버렸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들 앞에서는 며느리가 착하다고 사돈이 와서 도움이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쁜 사람인가?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그리워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위해서 집을 나왔는데 며느리는 자기 친정어머니를 모셔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 방에서. 더 화가 나는 건 아들한테 물어봐도 엄마, 장모님이 한국에 적응하시도록 도와드려야죠. 그 사람도 엄마가 있으니까 더 힘이 나고요 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누가 헤아려 주는데? 노인정에서는 며느리 칭찬만 하고 집에서는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 안 하고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동안 착한 며느리라고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불만을 털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속으로만 사귀며 지냈어요. 마음은 복잡하고 화가 나는데 겉으로는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사돈도 와서 좋아하고 말해야 하는 제 신세가 한심했어요. 내가 너무 작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걸까? 매일 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베트남 사돈이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눌러앉은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어느 날 농사일 하러 갔는데 베트남 사돈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쓰던 그 빨래줄에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렸더니 베트남 사돈도 허리를 굽혀 인사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통하지만 예의는 바르신 분 같았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어머님, 저희 엄마가 빨래 널어드린다고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고마워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30년 넘게 널던 그 자리에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이 베트남 할머니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였어요. 제가 가면 할머니 하고 반기긴 하는데 베트남 할머니가 부르면 더 빨리 달려가더라고요. 왜 베트남 할머니를 더 좋아하니? 하고 막내 손녀한테 물어봤더니 베트남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그리고 예쁜 옷도 사줘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평생 이 손주들 키우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이제는 선물 많이 사주는 할머니가 더 좋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친정어머니가 오신 후로는 훨씬 밝아 보였거든요. 베트남 말로 이야기하면서 웃고 같이 요리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저한테는 여전히 예의는 지키지만 뭐 친정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은 마음이겠어요.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하는 말투가 예전의 따뜻함과는 다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났어요. 농사일 끝나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베트남 사돈이 베트남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향신료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제가 평생 김치 냄새, 된장 냄새로 채웠던 그 부엌에서 말이에요.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엄마가 베트남 음식 해주신대요. 같이 드실래요? 하더라고요. 아니야, 난 집에 가서 먹을란다 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답답했어요. 제 부엌 같지가 않더라고요. 노인정에서도 점점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할머니들이 요즘 어때? 며느리 어머니 오셔서 좋겠네.
물으면 네, 좋아요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순자야, 이상하지 않니? 며느리가 정말 착하다면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친정어머니만 모셔와서 사는 게 말이 되나? 그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맞아, 그게 좀 이상해. 시어머니는 혼자 살게 하고 친정어머니를 모셔와서 산다니. 그때서야 다른 할머니들도 제 상황을 이상하게 본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며느리 칭찬만 하니까 저도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들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해서 하고 변명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어요. 김 할머니가 한술 더 떠서 그래도 순서라는 게 있지. 시어머니가 먼저잖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서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서운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며느리 좋으라고 집도 다 주고 혼자 나왔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인가? 후회스러웠어요.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전화해봤자 엄마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만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 후로 며칠간 농사일도 안 갔어요. 가기 싫더라고요. 베트남 사돈이 제 자리에 있는 모습 보기도 싫고 손주들이 베트남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도 보기 싫고 셋째 날에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하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몸도 아픈 것 같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푹 쉬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것도 참 서운했어요. 예전 같으면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하고 더 물어봤을 텐데. 일주일 후에 다시 갔더니 농사일이 그대로 밀려 있더라고요. 베트남 사돈은 농사일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혼자서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도왔지만 예전처럼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느낌?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저는 이 집에서 그냥 일꾼이고 베트남 사돈이 진짜 할머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급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막내가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엄마도 당황하고 계시고 남편은 서울 가서 없고. 뭐라고? 지금 당장 갈게. 하고 달려갔어요. 아무리 서운해도 손녀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도착하니 5살 막내가 벌겋게 달아올라서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며느리는 울상이고 베트남 사돈은 베트남 말로 뭔가 계속 중얼거리시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응급실로 가야겠어. 어서 차 준비해. 하고 지시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머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하며 울더라고요. 응급실에서 밤새 간병하면서 베트남 사돈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어요. 말은 안 통했지만 손녀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베트남 사돈이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 눈빛에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아이가 좀 나아진 새벽 5시쯤 며느리가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얘야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서운하셨을지. 저는 엄마가 오셔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혼자 계시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며느리 눈에서 똑똑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다시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어머님 모실게요. 저희 엄마도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이니? 며느리가 베트남 사돈한테 뭔가 말했더니 베트남 사돈이 제게 와서 두 손으로 인사하며
베트남 말로 뭔가 말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통역해 줬어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어머님이 계셔야 이 집이 완전하다고 하세요. 같이 살면서 서로 도우며 살자고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동안의 속상함을 나도 모르게 다 얘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속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다음 날 아들이 서울에서 돌아와서 병원에 왔어요. 상황을 들은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불효자가 따로 없어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얘야 괜찮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 사람 배려한다고 나가셨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엄마가 우리 집의 어른이신데 다시 집에 오세요. 그래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베트남 사돈과 어떻게 지낼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베트남 사돈이 먼저 안방을 저한테 다시 내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통역해서 어머님이 이 집의 어른이시니까 가장 좋은 방을 쓰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돈도 멀리서 오셨는데 어떡해. 우리 같이 쓸까요? 했더니 며느리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을 둘로 나눠서 쓰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내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베트남 사돈이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저는 아침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이 되더라고요. 가장 재미있는 건 요리였어요. 베트남 사돈이 베트남 음식을 가르쳐주고 저는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고 며느리가 통역해 주니까 의사소통도 되고요. 처음에 베트남 사돈이 김치를 너무 맵다고 하시길래 덜 맵게 담가줬더니 나중에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잘 드시더라고요. 저도 베트남 쌀국수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 사돈이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니까 재미있었어요. 손주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와, 한국 할머니랑 베트남 할머니가 같이 있어. 하면서 신나하더라고요. 이제는 두 할머니 사이에서 뛰어놀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베트남 말도 배우고 있어요. 며느리도 훨씬 편해 보여요. 두 어머니가 같이 있으니 안심이 되나 봐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하면서 음식도 먼저 챙겨주고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두 어머니께 안부도 자주 묻고 뭔가 필요한 건 없는지도 챙겨봐요. 엄마들 덕분에 집이 따뜻해졌어요 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노인정에 가면 할머니들이 신기해해요. 어머, 춘자야, 요즘 완전히 달라 보인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우리 베트남 사돈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하면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요. 진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살아?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해요. 둘 다 손주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거든요. 이제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며느리 친정어머니도 우리 가족이고 나라는 다르지만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요. 79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죠. 이제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둘이에요. 한국 할머니, 베트남 할머니. 손주들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거예요.